때는 18세기 조선,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인 북촌의 어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잘 가꾸어진 정원에서는 가을바람에 실려온 기분 좋은 콧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노랫소리의 주인은 바로 이 집의 안주인 윤마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요즘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었지요. 첫 번째 이유는 그녀의 목숨보다 귀한 외아들 박서준 도련님이 사랑채에 틀어박혀 과거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디 용모가 훤칠하고 행동거지가 단정하며 글재주 하나는 대단히 뛰어나기로 정평이 나 있던 아들이었지요. 그런 아들이 책상머리에 꼼짝도 않고 앉아있으니 장원급제는 따 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소식 하나는 바로 한 달 전 남편 박대감의 숙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척의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평생 장가도 들지 않고 자식 없이 홀로 살다 간 숙부였기에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고스란히 남편에게 넘어왔으니 윤마님은 입가에 피어나는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인물도 좋지, 머리도 좋지. 이제 아비 재산이 곧 아들 재산이니 이게 다 우리 서준이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제 과거에 급제만 하면 아이고, 영의정댁 외동딸 정도가 아니면 우리 아들에게 아까워서 시집 보내지 못하겠네. 윤마님의 입꼬리는 내려올 줄을 몰랐습니다. 밥을 짓다가도, 술을 놓다가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조차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지요. 하지만 그 완벽했던 행복은 딱 2달 만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된장국 끓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고 마당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던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박대감 댁의 친모, 이수아 아가씨가 마당을 지나다 말고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 이 집의 친모인 수아는 아직 홀리 한 번 올리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규수로 집안이 꽤나 탄탄했지만 아버지가 10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다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가 기울었지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 3년 전 이 집의 친모로 들어왔지만 바느질 솜씨는 물론이고 양갓집 규수답게 몸가짐이 차분하고 박식하기까지 했습니다. 윤마님은 그런 수아를 친모보다는 말버드로 여기며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아이를 가졌다니. 크게 놀란 윤마님은 수아를 조용히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가, 내가 아이를 가졌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아이 아비가 누구인지 어서 말해보거라. 하지만 수아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윤마님은 단박에 그녀가 좋지 않은 일을 겪었음을 눈치챘습니다. 평소 딸처럼 아끼던 아이였기에 윤마님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필시 어떤 놈이 내게 손을 댄 모양이로구나. 내 그놈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놈이 대체 누구더냐?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만 말고 어서 말을 해보란 말이다. 하지만 윤마님의 호통에도 수아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직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지요.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윤마님은 목소리를 낮춰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너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아랫도리를 함부로 놀린 그 고약한 놈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고자 함이다. 그러니 나에게만이라도 말해보거라. 혹 문간방에 사는 문서방이 그랬느냐? 아니면 마당쇠 서비가? 설마 행랑아범 최 영감이 그런 짓을 한 것은 아니겠지? 윤마님이 의심가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읽자 조개처럼 굳게 닫혔던 수아의 입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아닙니다. 문서방도, 서비도, 최 영감님도 전부 아니옵니다. 그럼 대체 누구란 말이냐? 어떤 놈이 내게 그런 몹쓸 짓을 한 것이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서준 도련님이시옵니다. 뭐라고? 청천벽력 같은 한마디에 윤마님은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내 아득하게 들려오는 수아의 목소리에 겨우 눈을 뜬 윤마님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수아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이 몹쓸 것. 이 썩어 문드러질 것.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함부로 거두는 게 아니라 하셨거늘. 내가 너를 어여삐 여겨줬더니 감히 내 아들을 걸고 넘어져? 여봐라, 께 누구 없느냐. 어서 이것을 광에 가두어라. 윤마님은 그 자리에서 수아를 광에 가두고는 사랑채에서 공부하던 아들 서준을 불러들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어찌 그리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어찌 천한 친모 따위와 그런 일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들의 단호한 부정에 윤마님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바르고 얌전하기만 한 아들 서준이 그럴 리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녀가 할 일은 단 하나, 감히 아들에게 누명을 씌운 저 계집을 단단히 혼내주는 것이었지요. 윤마님은 다시 광으로 가 수아의 뺨부터 매섭게 걷어 올렸습니다. 이 몹쓸 것.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이 망할 것 같으니라고. 마님. 부디 제 말을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저는 결코 거짓을 고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시끄럽다. 내년의 말을 내가 어찌 믿는단 말이냐. 2달 전 대감 어르신의 숙부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일이옵니다. 2달 전 숙부의 부고를 받은 박대감 내외는 급히 장례식장으로 떠났습니다. 장지까지는 무려 30리 길이었지요. 집안의 하인들도 모두 장례를 도우러 따라 나섰지만 빈집을 지켜야 할 행랑아범 최영감과 굳이 따라갈 일이 없던 친모 수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비바람이 거셌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바느질과 부엌일에 지쳐있던 수아는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최 영감님이셔요. 놀란 수아가 몸을 일으키자 밖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다, 수아야. 어머님께서 상복이 모자란다며 나를 보내셨느니라. 여기 옷감을 가져왔으니 어서 옷을 좀 지어주렴. 갑작스러운 도련님의 등장이었지만 수아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옷을 지어달라는 말은 그들만의 은밀한 신호였으니까요. 지난 1년간 서준 도련님은 봄날의 나비처럼 그녀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양갓집 규수에서 친모로 전락한 그녀의 팍팍한 삶에 도련님의 다정함은 꿀보다도 달콤했지요. 그는 옷을 지어달라는 핑계로 매일같이 그녀를 불러내 함께 꽃밭을 거닐고 시를 읊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도련님은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이리 만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구나. 헌데 나는 아직 너의 손밖에 잡아보지 못하였다. 이쯤 되었으면 우리도 하룻밤을 함께 보내도 되지 않겠느냐. 혼인도 하지 않은 처녀가 사내를 안을 수는 없는 법, 수아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혼인할 사이가 아니더냐. 내가 급제만 하면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릴 것이다. 아니 되옵니다. 도련님. 자꾸 이러실 거면 이만 나가주십시오. 수아의 완강한 태도에 토라진 도련님은 정말로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 후로 무려 3달이나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간 도련님 생각에 애간장을 태우던 수아는 그날 밤 다시 찾아온 그를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도련님, 보고 싶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그런데 방으로 들어선 도련님은 거칠게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는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도련님. 그 순간 서준은 수아의 저골이 고름을 휙 풀어버렸습니다. 처음 보는 도련님의 모습에 수아는 발버둥 치며 목이 터져라 행랑아범을 불렀습니다. 최 영감님. 하지만 하늘을 가르는 천둥 소리에 그녀의 비명은 묻혀버리고 말았지요. 간간히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최 영감이 안채로 와보았을 때는 이미 누군가 비를 맞으며 담을 넘어 사라진 후였습니다. 아이고, 저게 누구야? 혹시 안방에 도둑이라도 든 것인가? 최 영감이 급히 안방을 살펴보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오직 수아의 방문만이 열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님, 억울합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수아는 두 손을 모아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다 들은 윤마님의 얼굴은 오히려 더욱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여봐라. 광에 햇빛 한 줄기도 들지 않게 창을 모두 막아버리거라. 그리고 밥 한 톨, 물 한 방울도 주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씩씩거리며 광을 나선 윤마님은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을수록 어떤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오를 뿐이었지요. 2달 전 숙부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상주 노릇을 하느라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윤마님은 하인들을 부리고 문상객을 맞이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바로 그때 정신없는 사람들 틈으로 바깥의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 아들 서준이었지요. 아이의 손에는 길게 접힌 흰 천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저 시간에 어디를 가는 게지? 하지만 걱정도 잠시, 등 뒤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윤마님은 아들의 행방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다음 날 윤마님은 새벽부터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길이 닿은 곳은 인왕산 자락에 자리한 어느 작은 무당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집에 도착하자마자 무당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 우리 대감마님이 또 오셨구먼. 이번엔 또 무슨 걱정거리인고? 무당은 한참 동안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당은 윤마님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모두 들은 윤마님은 그제야 환한 미소를 지었지요. 한편 수아는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광 안에서 힘겹게 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광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윤마님이 서 있었지요. 아가, 내가 다 미안하구나. 어서 나오너라. 수아는 자신이 꿈을 꾸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두운 광 대신 따뜻한 안방 이불 속에 누워 있었고 앞에는 미역국이 올라간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으니까요. 아가, 많이 고팠을 텐데 어서 먹으렴. 아이를 가진 몸이니 배를 골아서는 안 되지? 마님, 저를 믿어주시는 것이옵니까? 그럼 내가 널 안 믿으면 누가 믿겠느냐. 지난날 내가 모질게 굴어 참으로 미안하구나. 너는 이제 홀몸이 아니다. 박씨 집안의 씨를 품은 귀한 몸이지. 그러니 항상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 알겠느냐? 예, 마님. 수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마님은 무슨 마님이더냐? 이제부터는 어머님이라 부르거라. 우리 서준이가 과거에 급제하고 나면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자꾸나. 그러니 그때까지는 입을 무겁게 해야 한다. 괜한 소문이 나면 서준이가 학문에 집중하지 못할 테니 말이다. 알았지, 아가. 예, 어머님. 그날 이후 수아는 윤마님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아침이면 마님이 직접 깨워주고 점심이면 먹고 싶다던 반찬이 상에 올랐지요. 우리 아가 많이 먹으렴. 내가 건강해야 뱃속아기도 건강한 법이란다. 넘치는 사랑을 받으니 수아의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나갈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윤마님이 콩죽 한 그릇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 출출할 텐데 이 콩죽 좀 먹으렴. 임산부에게 콩죽이 그리 좋다더구나. 어머님이 해주셔서 그런지 정말 맛있습니다. 콩죽을 깨끗이 비운 수아는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뱃속에서 천둥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복통에 수아는 허겁지겁 뒷간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참 만에 속을 비워낸 그녀가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던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산발한 머리, 하얀 소복, 입가에 피를 뚝뚝 흘리며 웃고 있는 한 여인의 형상이었습니다.
귀신과 눈이 마주친 수아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심하게 하혈을 하며 뱃속의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흘 후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강가에 그녀의 낡은 신발 한 켤레만이 남겨져 있었지요. 수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윤마님은 집이 떠나가라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아가. 이리 가면 어쩌자는 것이냐. 하인들 또한 착하고 부지런했던 그녀의 죽음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착한 아이가 갑자기 왜 죽은 거지? 그러게 말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던 아이가. 그때 윤마님이 하인들 틈에 나타나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자네들, 그거 아는가? 수아 그 아이, 배가 불러 있었던 것을.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아직 혼례도 올리지 않은 처녀. 알고 보니 그 아이가 돈을 받고 몰래 사내들을 제 방에 들였다더군. 그러다 제 배에 옳지 못한 시가 든 것을 알고는 그런 선택을. 아이고, 세상에 흉측해라. 마님, 그런 되바라진 계집애 때문에 너무 상심치 마셔요. 하지만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윤마님의 방에서는 울음소리가 아닌 조용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 한 방울 없이 오직 만족스러운 미소만 가득했지요. 그녀는 장롱 속에서 바구니를 꺼내 그 안에 있던 하얀 소복과 붉은 분첩을 화롯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날 무당집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애물단지를 치우고 싶다고? 아이를 떨어뜨리는 데는 귀신 분장을 하고 놀래키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지?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대감 댁 마당에는 다시 윤마님의 흥겨운 콧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행복은 다시 완벽해졌지요. 그날 밤도 그녀는 기분 좋게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아! 윤마님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비명이었으니까요. 아들아, 무슨 일이냐? 그녀가 달려가 보니 아들은 침상 옆에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밖에 배가 불룩하고 온몸이 물에 젖은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윤마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친모 수아의 귀신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대감 댁에는 귀신을 쫓는 부적이 나붙고 밤마다 향내가 피어올랐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귀신은 오직 아들 서준의 눈에만 보였고 밤마다 그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으아! 어머니, 또입니다. 또 그 물에 젖은 귀신이.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들었나? 박대감 댁에 물에 빠져 죽은 임산부 귀신이 나타난다는데 그 집 아들한테만 보인다지 뭔가. 세상에, 답은 딱 하나네. 그 죽었다는 친모 뱃속 아이의 아비가 바로 그 서준 도련님이었던 게야. 그 무렵부터 서준의 정신은 온전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낮에도 헛것을 보며 혼잣말을 했고 밤이면 울부짖었지요. 결국 박대감 내외와 아들은 어스름한 새벽, 쫓기듯 그 집을 버리고 한양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주인이 떠나자 하인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텅 빈 집에 남은 이가 둘 있었지요. 하나는 이제는 지킬 주인도 없는 행랑아범 최영감이요. 또 하나는 이제 곧 출산을 앞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친모 수아였습니다. 휴, 이제 이 집도 끝이네요. 매일 밤 물을 뒤집어 쓰고 귀신 흉내를 내는 것도 아주 일이었습니다. 잘 되었구나. 고생 많았다. 저기 안방에 가보거라. 저들이 야반도주하느라 귀한 물건들을 전부 두고 갔더구나. 그걸 팔면 너와 아이가 살아가는데 부족하지는 않을 게다. 정말요? 그럼 절반은 영감님께서 가지셔야지요.
영감님께서 마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 모든 복수를 계획해주시지 않았더라면 되었다. 그날 밤 내가 내 비명소리를 듣고도 천둥소리라 여긴 탓에 내가 이리 고생을 했으니 나는 그저 내 잘못을 갚은 것뿐이다. 내가 모두 가져가거라. 그렇습니다. 수아는 최 영감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윤마님이 썼던 방식 그대로 복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덕에 그녀는 그들의 막대한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었지요. 박대감 일가가 살던 집은 귀신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이내 잡초만 무성한 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후 그 집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집이 너무 낡았는데 꼭 이 집을 사셔야겠습니까? 그래, 어미는 이 집이 좋다. 내가 이 집에서 너를 낳았으니 말이다. 그들은 바로 과거에 급제한 청년과 그의 어머니, 이제는 중년이 된 수아였습니다. 수아는 박대감 일가의 재산으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마침내 아들이 급제하여 함께 살 집을 구하러 이곳에 다시 찾아온 것이었지요. 잘 가꾸기만 하면 이만큼 좋은 집도 없단다. 그리고 내 할아버지도 모셔와야 하지 않겠느냐? 맞다.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이 집 행랑아범이셨다고 하셨지요.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좋으시다니 이 집을 사야지요. 그렇게 그들은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집에서는 귀신은커녕 행복한 웃음